달을 삼킨 코뿔소. 초원은 아기 코뿔소의 놀이터예요. 폴짝폴짝 잘도 뛰어다녔죠. 하지만 모든 게 서툴렀어요. 아기 코뿔소가 말했어요. 엄마처럼 멋지게 달리고 싶어. 아기 코뿔소는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씩씩 거친 숨소리를 내며 달리고 또 달렸지요.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서 더 좋았어요. 엄마 코뿔소도 아기 코뿔소의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아기 코뿔소는 비가 오는 날도 뜀박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초원은 생기가 넘치지요. 엄마도 아기도 시원한 빗줄기가 좋았어요. 야호! 신난다. 아기 코뿔소는 강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강물은 삽시간에 불어났고요. 거친 물살은 무엇이든 삼킬 듯 했어요. 찰싹, 찰싹. 아기 코뿔소가 사라진 것은 순식간이었죠. 아가, 어딨니? 엄마 코뿔소가 강가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도 거친 물살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엄마 코뿔소는 강을 따라 내려갔어요. 만나는 동물마다 물어봤죠. 이봐요, 우리 아기 못 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엄마 코뿔소의 물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런, 어쩌다가. 몰라. 저리 비켜요. 난 갈 길이 멀어요. 하루는 길고도 길었어요. 어느새 비는 그쳤죠. 강은 잠자는 아기 숨소리처럼 잦아들었어요. 엄마 코뿔소는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강물 위로 아기 코뿔소 모습이 비쳤어요. 얘야, 어서 나오렴. 어서. 엄마 코뿔소는 목청까지 외쳤어요. 하지만 아기 코뿔소는 물속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엄마 코뿔소는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첨벙첨벙, 철버덕철버덕. 물 위에 비친 아기 코뿔소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얘야, 아가야, 어디 있는 거니? 엄마는 울부짖으며 찾았지만 아기 코뿔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엄마 코뿔소는 강가로 나왔어요. 그런데 강물이 잔잔해지자 아기 코뿔소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어요. 엄마 코뿔소는 몇 번이고 강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번번이 아기 코뿔소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얘야, 어디에 있는 거야? 어서 나와. 엄마 품으로 오렴. 목 놓아 외칠 뿐 더는 강으로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아기 코뿔소가 영영 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어미 코뿔소는 알게 되었지요. 물 위에 비친 것은 아기 코뿔소가 아니라 달이라는 것을. 엄마 코뿔소는 화가 났어요. 무심히 강을 비추는 달이 미웠어요. 씩씩. 엄마 코뿔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코뿔소는 높은 언덕배기에 다다르자 힘껏 뛰어 올랐어요. 그러고는 달을 꿀꺽 삼켜버렸지요.
뱃속이 따뜻해 왔어요. 달이 사라지고 초원은 모두를 잃은 듯이 고요한 어둠만 가득했죠.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그리움의 시간이 덧없이 흐르는 동안 엄마 코뿔소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났어요. 얼마 후 새로운 아기 코뿔소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초원에도 달이 돌아왔답니다. 달빛이 초원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죠. 엄마, 사랑해요. 난 잘 지내고 있어요. 달 속에서 아기 코뿔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코뿔소는 내내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의 단추 상자 아가월드. 할머니 방 나지막한 장위에는 예쁜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수민이와 해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지요. 어머,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을 거야. 아니야, 사탕일 거야. 수민이와 해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수민이가 해나에게 말했어요. 해나야, 우리 한번 꺼내볼까? 수민이와 해나는 손을 쭉 뻗어 상자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상자를 놓쳐버렸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와, 이게 다 뭐야? 둘은 상자에서 쏟아져 나온 갖가지 단추들을 보았죠. 동그란 단추야. 수민이는 아주 크고 동그란 단추를 손에 들고 해나에게 보여주었어요. 수민아, 여기도 있어. 둘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단추들을 모아보았어요. 이번엔 수민이는 빨간색 단추만 골라서 기차를 만들었죠. 해나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단추 기차가다. 정말? 그럼 난 기찻길을 만들어줄게. 해나는 나무로 만든 단추들을 골라 단추 기차가 달릴 수 있게 긴 기찻길을 만들어 주었지요. 근데 이건 어디에 달려있던 걸까? 수민이가 반짝이는 단추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했어요. 결혼할 때 입는 예쁜 웨딩드레스에 달려있었던 건 아닐까? 아, 그럼 이 쇠로 된 단추는 씩씩한 군인들 옷에 달려있었을 것 같아. 수민이와 해나는 단추를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며 상상해 보았어요. 해나야, 이 곰돌이 눈에도 단추가 달려있어. 어머, 정말? 그런데 단추에 구멍이 없잖아. 해나는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그런데 곰돌이 눈에 달린 단추를 살짝 당겨보았더니 단추 구멍 바로 뒤에 있었어, 뒤에. 우와. 해나와 수민이가 즐겁게 웃고 있을 때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단추 하나를 주워서 실을 꿰매어 주셨죠. 할머니, 그게 뭐예요? 아, 요건 말이지. 단추팽이란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 실을 걸고 단추를 빙빙 돌려 감은 다음 두 손을 벌렸다 당겼다 벌렸다 당겼다 쌩! 단추는 요술처럼 실 위에서 뱅글뱅글 돌려졌어요. 그런 다음 할머니는 단추 한 줌을 병에 넣어 찰랑찰랑
찰랑찰랑 달캉달캉 소리가 나는 악기로도 만들어 주었죠. 수민이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단추 마라카스를 흔들며 TV에서 나오는 가수처럼 랄라랄라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어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던 수민이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해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우리 할머니께 멋진 단추를 만들어 드리자. 그래,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야. 과연 수민이와 해나는 어떤 단추를 만들었을까요? 할머니의 아기 느림보. 엄마가 세상에 오던 날 정말 예쁜 딸이네요. 아기 배가 가느다란 그 끈을 끈자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 새근새근 잠든 아기 볼에 댄 손가락에서 사랑이 흘러나왔어. 따뜻한 물 같은. 할머니는 힘들 때마다 가만히 눈을 감았대. 예쁜 딸이 처음 세상에 온 날을 생각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다 빠지는 듯한 순간 한눈에 들어온 조가비 같은 손,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지. 그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아. 아기 배와 이어졌던 가느다란 끈 대신 따뜻한 눈물이 두 사람을 이어주니까 커다랗게 자란 아기가 화내고 소리 지를 때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대. 할머니의 아기가 결혼하는 날, 그날은 아기가 먼저 눈물을 흘렸어. 이제 할머니와 아기는 꼭 닮았어. 내가 처음 세상에 오던 날, 정말 예쁜 딸이에요. 내 배가 가느다란 그 끈을 끈자 내가 울음을 터뜨렸어. 새근새근 잠든 나, 내 볼에 댄 손가락에서 사랑이 흘러나왔어. 따뜻한 눈물 같은. 엄마는 가만히 눈을 감고 처음 세상에 온 나를 생각했대.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지. 눈에서 나오는 물은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거래. 배에서 이어졌던 끈 대신 엄마와 나를 이어주는 따뜻한 눈물.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나, 우리는 정말 꼭 닮았어. 할아버지의 안경. 마루벌. 엄마와 함께 기차역에 갔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할아버지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그만두셨대요. 이제부터는 우리랑 함께 살 거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보시더니 손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시자 우리 집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할아버지의 마당 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마당과 대문 앞 그리고 골목길까지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병은 병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모으고 버리는 것들은 쓰레기 봉지에 담아 내놓으셨어요. 신문도 차곡차곡 모아서 끈으로 묶어 내놓으셨죠. 할아버지, 버릴 걸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묶어요? 하고 물으면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기만 하세요. 할아버지는 마당 구석에 작은 꽃들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꽃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벤지, 백일홍, 민들아미, 해랭이꽃. 또 할아버지는 사과 객자와 고무통, 스티로폼 상자를 주워와 그 안에 흙을 담고 오이, 상추, 파, 씨앗을 뿌리셨어요. 나도 화분을 파 씨앗을 뿌렸지요. 할아버지, 누구 파가 더 잘 자라는지 나랑 시합해요.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열심히 물을 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파가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오셔서 누구보다 신나는 건 바로 나입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아빠는 잘 다녀와, 잘 다녀와 한마디뿐이지만 할아버지는 골목 밖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이제는 열쇠로 문 열지 않아도 돼요. 할아버지는 내가 올 때쯤이면 창밖을 내다보고 계시다가 얼른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엄마는 내가 업어달라고 하면 다 큰 애가 창피하게 라고 말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냐 우리 강아지 자 업혀보렴 하십니다. 일요일 아침 아빠는 내가 놀아달라고 하면 조금만 조금만 더 자고 놀아줄게 라고 말하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비싼 낙수터에도 가고 자전거 뒤에 태워 공원에도 갑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큰 소리로 자랑을 해요. 우리 할아버지야. 저녁이면 나는 할아버지와 그림책을 읽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읽어주기도 해요. 할아버지는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까맣고 동그란 태에 커다란 안경을 쓰셔요. 희끗희끗 벗겨진 곳도 있고 한쪽 다리에는 테이프를 붙인 낡은 안경이죠. 낡은 안경을 쓴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주 우스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왜 새 안경 안 써요? 요즘에 이런 안경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안경은 나의 할아버지가 쓰던 거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물려주시고 또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거란다. 그럼 우리 아빠에게도 물려주셨다가 나중에 나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물론 네가 쓰고 싶다면 주지. 에이, 난 싫어요. 난 멋진 새 안경 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왜? 이 안경은 말이다. 날 같지만 아주 잘 보인단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보시던 것까지 훤히 다 보이는걸. 하며 껄껄 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안경을 소중하게 아끼셨어요. 잠깐이라도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는 정성스럽게 닦아 높은 장식장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읽지 않아도 안경을 쓰고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있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시나 봅니다.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만든 방편을 찾았죠. 요는 할아버지 방 장식장 위에 있었거든요. 의자를 놓고 올라가 연을 내리는데 그만 맨 위에 있던 상자가 떨어졌어요. 오당탕탕. 소리에 놀라 내려가다 보니 할아버지 안경이 떨어져 깨져 있었어요. 나는 겁이 덜컥 났어요. 얼른 연을 들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산 언덕까지 달렸어요. 언덕 위에는 아이들이 연이 날리고 있었지만 나는 연을 날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지금쯤 할아버지께서 안경이 깨진 걸 보셨겠지? 아마 화가 나서 나를 찾고 있을 거야. 그때 아이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야, 그 방패연 진짜 멋있다. 야, 어디서 샀냐? 응? 아이들이 부러운 듯 쳐다보자 나는 우쭐대며 대답했죠. 산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야. 진짜? 어디 한번 날려봐. 날기도 잘하지? 그럼 물론이지. 잘 봐. 나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연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바람 부는 쪽으로 연을 살짝 띄우고 얼레를 풀자 방편이 펄럭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내 방편이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았답니다. 어느새 하늘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언덕에는 나 혼자만 남았어요. 춥기도 하고 무서워져서 언덕을 내려와 집으로 갔어요. 골목길은 벌써 어두워졌죠. 집 앞에서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 안은 조용했어요. 할아버지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방바닥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어요. 모두들 나를 찾으러 간 걸까? 나는 따뜻한 이불 밑으로 들어갔어요. 꽁꽁한 손과 발이 녹으면서 스르르르 잠이 들었어요. 또닥또닥또닥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죠.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와보니 할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방문 소리가 나자 우리 강아지 깼니? 하며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그 안경? 얘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하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안경은 괜찮다. 깨진 알을 바꾸고 부러진 태도 살짝 붙였단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겨우 조그맣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나도 이 다음에 할아버지가 되면 그 안경 쓰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 머리를 쓰다듬는 할아버지의 손은 아주 따뜻했답니다. 행복한 허수아비 북극곰. 맑고 깨끗한 가을입니다. 들판에는 마른 집더미가 하나둘 쌓여갑니다. 허수아비가 황금빛 들판을 지킵니다. 아무도 얼씬그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못합니다. 허수아비 혼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여우도 사슴도 쥐도 까마귀도 허수아비가 무섭기만 합니다. 허수아비는 날마다 혼자 들판을 지킵니다. 그게 바로 허수아비가 하는 일입니다. 허수아비는 쉬지 않습니다. 허수아비는 허리를 굽히지도 않습니다. 허수아비는 친구가 없습니다. 들에 있는 어떤 동물도 오래된 허수아비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속삭이듯 소리가 들립니다. 솜사탕 같은 눈이 내립니다. 허수아비는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새봄이 오고 새싹이 움트고 새들이 노래하기를 꿈꿀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아기 까마귀입니다. 아기 까마귀는 유난히 작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졌을까요? 날개를 다쳤을까요? 그런데 허수아비가 이상합니다. 기둥을 살짝 뻗고 허리를 굽히더니 아기 까마귀를 가만히 들어 올립니다. 허수아비는 아기 까마귀를 품 안에 넣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편안하게 재워줍니다. 왜 떨어졌을까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허수아비 품 안에서 아기 까마귀는 튼튼해집니다. 아주 이상한 만남이지만 둘은 처음부터 친구가 됩니다. 아기 까마귀는 허수아비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아기 까마귀는 허수아비 품 안에서
들판을 내려다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허수아비 파리로 올라갑니다. 둘은 함께 웃고 함께 별을 봅니다. 그리고 함께 소원을 빕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는 아주 까맣게 잊었습니다. 까마귀는 새입니다. 날도록 태어났지요. 아기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 깁니다. 날마다 날개짓을 합니다. 아기 까마귀는 살짝 떨어지려다가 이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까! 까! 크게 소리도 지릅니다. 허수아비는 마음으로 손뼉을 칩니다. 아기 까마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곳에 남아야 한다는 걸. 까마귀는 언젠간 떠나야 한다는 걸. 빛나는 여름이 가고 쓸쓸한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입니다. 추위가 눈송이처럼 쌓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허수아비를 보지 않았습니다. 허수아비 홀로 허리를 굽힌 채 땅바닥만 내려다 봅니다.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구멍난 가슴은 그 무엇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옵니다. 커다란 까마귀입니다. 허수아비는 양팔을 벌려 안았습니다. 까마귀는 큰 날개를 퍼덕이며 허수아비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다시 행복한 나날이 시작됩니다. 구멍난 가슴이 메워집니다. 까마귀는 부러진 기둥을 고쳐줍니다. 삐쭉삐쭉 지푸라기도 말끔히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지낼 거야.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까마귀가 둘입니다. 함께 지낼 자리가 있을까요? 꽃들이 피어납니다. 들판은 온통 푸른빛입니다. 알 5개가 둥지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알을 잘 지킵니다. 곧 아기 까마귀가 태어날 겁니다. 아기 까마귀들은 처음 본 순간 허수아비의 사랑에 빠질 겁니다. 아기 까마귀들은 허수아비 품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겁니다. 아기 까마귀들은 허수아비 품 안에서 밖으로 내려다보기도 하고 허수아비 파리에 올라가 놀아보기도 합니다. 허수아비는 날마다 행복하겠지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아마 아기 까마귀들도 허수아비를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가랑잎 대소동 봄을 참고 숲속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키 큰 풀들은 살살 간질고 나뭇잎들은 산들산들 흔들었어요.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온 거예요. 청설모 쭈루는 집 밖으로 머리를 삐죽 내밀고 공기를 들이마시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뭔가 달라졌어. 쭈루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홀짝 뛰어나왔어요. 쭈루네 보금자리는 나이가 많은 떡갈나무에 있었어요. 쭈루는 떡갈나무를 사랑했고 그 나무에 대해서라면 장가지부터 밑둥까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무에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너무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라서 쭈루는 아직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쭈루는 가지 끝까지 쪼르륵 달려가서 옆에 있는 잎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쭈루는 너무 놀라서 그만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나무가지들 사이로 굴러 떨어지면서 쭈루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숲바닥에 콸커
하고 떨어졌어요. 쭈루는 잠시 그대로 누워서 잎들을 쳐다보았어요. 색깔이 바뀌고 있어. 쭈루는 놀라서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맞아. 맞아요. 지난번에 쭈루가 잎들을 천천히 살펴보았을 때는 모두가 초록색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란색, 주황색, 심지어는 빨간색까지 아주 여러 가지 색들이었어요. 그때였어요. 가랑잎 하나가 땅을 향해 아래로 팔랑팔랑 떨어져 내렸어요. 쭈루는 콩콩거리며 떨어지는 가랑잎을 쫓아가 손으로 잡았죠.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가랑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쭈루는 냅다 달려가 두 번째 가랑잎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가까스로 받아냈어요. 설마 또 떨어지겠어? 하고 쭈루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세 번째 가랑잎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쭈루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떨어지는 가랑잎들을 잡고 있는데 여동생 쪼루가 종종거리며 다가왔어요. 다행이다. 때맞춰 왔구나. 쭈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때맞춰 오다니? 뭐가? 쪼루가 물었어요. 가랑잎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 때마침 네가 왔으니 어서 나무를 구하는 일에 좀 도와줘야겠어. 쭈루가 허헉거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잖아. 쪼루가 가랑잎으로 뒤덮인 땅을 가리키며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멈추게 해야지. 쭈루는 고집스럽게 대꾸했어요. 쭈루와 쪼루는 떨어진 가랑잎들을 모두 모아 커다란 더미를 쌓아 올렸어요. 그럼 이젠 어떡할 거야? 쪼루가 묻자 쭈루가 대답했어요. 가랑잎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놔야겠어. 그래서 쪼루는 가랑잎들을 나무 위로 옮기고 쭈루는 가랑잎들을 가지에 다시 붙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오자 수백 개의 가랑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쭈루와 쪼루는 가랑잎들을 주워 모으려고 이리저리 허둥지둥 쫓아다녔죠. 그때 엄마 청설모가 나타났어요.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니? 엄마가 물었어요. 쭈루와 쪼루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 엄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예, 쭈루야. 나무는 가랑잎들을 떨어뜨려야만 한단다. 엄마가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해 주었죠. 나무가 잎들을 돌보는 일이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여름 내내 나무는 잎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젠 얼마 동안은 휴식이 필요한 거래요. 하지만 난 나무를 사랑해요. 이 나무는 우리 집이잖아요. 나무가 원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쭈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될 거란다. 봄이 오면 잎들은 모두 다시 돌아올 거야. 얼마 동안은 떠나 있는 거란다. 엄마 다람쥐가 말했어요. 해가 졌다가 다시 뜨는 것처럼 말이에요. 쭈루의 물음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가 다시 뜨는 것처럼.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잎들은 꼭 다시 돌아올 거란다. 쭈루와 쪼루와 엄마는 해가 질 때까지 떡갈나무 밑에서 함께 놀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뜨기 전에 집으로 가져갈 가랑잎 몇 개를 주었어요. 색색의 가랑잎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쭈루가 말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이젠 알 것 같아요. 쪼르는 두 손 가득 가랑잎들을 집어들고 엄마와 쪼르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가랑잎들의 빛깔이 저녁 노을 빛깔과 똑같잖아요. 책 꽂히는 할아버지, 파란 자전거. 또 책, 할아버지는 책을 무척 좋아해요. 길을 걸을 때도 책, 친구를 만날 때도 책, 밥을 먹을 때도 책, 화장실에서도 책, 잠자리에서도 좀처럼 책을 손에 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또 책 영감이라고 부른답니다. 책이 그렇게도 좋아요? 아무렴 좋고 말고.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도서관이에요. 좋아하는 책들이 잔뜩 있으니까요.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 정리를 하고 책도 실컷 읽어요. 할아버지는 이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늘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구쟁이들이 책을 함부로 보다가 구기거나 찢기기도 하거든요. 할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짓이에요. 어떤 아이는 책에 껌이나 코딱지를 붙이고 낙서를 내서 더럽히기도 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조용히 타일러요. 여럿이 보는 책이니까 더럽히면 안 돼요. 하지만 개구쟁이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이 책을 함부로 대할 때면 할아버지 얼굴에는 웃음기도 사라져요. 내가 읽을 거야. 내 거야. 내가 먼저 집었다고. 아니야, 내가 먼저 집었어. 저런, 두 아이가 책을 먼저 읽겠다고 다투다가 그만 쫙! 두 동강이를 냈지 뭐예요? 책을 망가뜨리면 어떡해? 할아버지는 망가진 책들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도서관에서나 집에서나 한숨을 푹푹 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망가진 책들을 고쳐볼까? 할아버지는 책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시작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책 고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망가진 책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지저분한 책들을 잘 살펴서 망가진 부분을 찾아냈죠. 어디 한번 볼까? 표지가 뜯어져 덜렁거리는 책은 쓱싹쓱싹 접착제를 발라서 단단히 붙였죠. 이러면 되지. 두동강이 난 책은 찢어진 앞표지와 뒷표지를 이어 붙이고 속지는 바늘로 꿰매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표지와 속지를 풀과 접착 테이프로 붙였지요. 그러자 깜짝같이 새 책이 되었어요. 좋다 좋아. 속지가 낱낱이 떨어진 곳은 속지를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한 묶음씩 바느질을 했어요. 그 묶음들을 한데 모아 풀을 바르고 고정쇠로 꽉 눌러놓았다가 새로 만든 겉표지를 입혔답니다. 그러자 너덜너덜하던 책이 말끔해졌어요. 어이구, 새 책인데? 다시 태어난 책들이 하나 둘 늘어나자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유명해졌어요. 책 고치는 할아버지다. 책 고치는 할아버지다. 모두들 할아버지를 이렇게 불렀어요. 할아버지를 도와 책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여럿이 함께 고친 책들은 꼬마 도서관에 꽂혀졌어요. 꼬마 도서관은 큰 도서관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란 뜻이에요. 꼬마 도서관에 꽂힌 책들은 아무나 빌려갈 수도 있고 누구나 자기 책을 꽂아둘 수도 있어요. 단 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빼고요. 책 고치는 할아버지는 오늘도 열심히 책을 고치고 있답니다. 끝. 스마트폰 괴물이 나타났어요. 하늘콩.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막 끊으신 엄마는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유리가 거실 끝에서 재빨리 뛰어와 휴대폰을 집어들었답니다. 야호! 스마트폰은 이제 내 거. 신이 난 민유리는 휴대폰 잠금 모드를 손쉽게 풀고는 즐겨 찾던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민유리가 좋아하던 만화, 게임들이 있었고 광고들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곧 민유리는 스마트폰 속으로 정신없이 빠져들어갔어요. 손끝을 따라 거침없이 바뀌는 화면을 보느라 민유리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마음도 콩콩 뛰었답니다. 스마트폰 속에서 민유리는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똑똑한 내 친구 스마트폰이야.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뜻이지. 민유리는 마침 옆을 지나가는 동생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동생은 엄마에게 후다닥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형아가 엄마 휴대폰 해요. 민유라, 그만해라. 엄마가 휴대폰을 다시 가지고 갔어요. 민유리는 집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울었어요. 휴대폰을 더 가지고 놀고 싶었거든요. 동생이 미웠고 엄마에게도 심술이 났어요. 하고 싶단 말이야. 스마트폰. 민유리는 막무가내로 떼를 썼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죠.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어요. 엄마, 아빠, 민유리, 동생 이렇게 온 가족이 놀이동산에 갔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유리는 마냥 즐거웠답니다. 신나게 놀다 점심때가 되어 가족 모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재미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옆 식탁에 앉은 아이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였죠. 민유리는 급하게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스마트폰 주세요. 빨리요. 민유라,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니 안 돼. 엄마가 엄하게 말했죠. 민유리는 마음이 더욱 급해졌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스마트폰 소리에 조바심까지 났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미있었던 놀이동산은 이제 시시해졌고 밥도 먹기 싫어졌죠. 스마트폰 생각밖에 나지 않았어요. 결국 민유리는 엄마 아빠의 꾸짖는 듯한 눈총을 받으며 식당에서 나왔어요. 그때 민유리는 저쪽 한 구석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동굴을 보았어요.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표지판도 없이 표를 받는 아저씨만 계셨거든요. 다른 곳과는 달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고요. 아빠와 동생은 회전 목마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굴 앞으로 가니 아저씨가 민유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야, 너 스마트폰 좋아하지? 그렇다면 표를 안 사도 들어갈 수 있어. 아이 혼자도 들어가도 돼요. 민유리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좋아해요.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민유리 엄마도 들어가라고 허락하셨죠.
민유리는 혼자 가기가 조금 무서웠지만 무엇인가 끌리듯 후다닥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동굴 안 벽과 천장은 스마트폰 속의 갖가진 만화와 게임, 광고들 화면으로 번쩍였고 여기저기서 재미난 소리들도 들려왔어요. 파워! 스타트. 이곳은 바로 스마트폰 세상이었답니다. 여기에서는 민유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았지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민유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괴물처럼 보이는 커다란 스마트폰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스마트폰의 머리는 아주 컸고 다리는 짧았고 엄지와 검지는 또 굉장히 컸어요. 너무 괴상하게 생겨서 깜짝 놀랐죠. 안녕, 민유라. 나 기억하지? 민유리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나야, 나. 네 친구 스마트폰이야. 나를 똑똑한 친구라고 네가 칭찬했잖아. 뜻밖의 다정한 목소리에 민유리는 순간 무서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정말? 그런데 네 모습이 왜 그래? 나를 따라와 볼래? 이리 와봐, 어서. 스마트폰 괴물은 민유리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방 안에는 인형들이 연극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인형은 길을 잃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찾았고 또 어떤 인형은 스마트폰을 책처럼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 외국에 있는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거나 물건을 사는 인형도 있었지요. 옆에 있던 괴물이 말했어요. 봐, 우린 정말 똑똑해. 못하는 것이 없지. 사람들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시간도 절약해주고 많은 것을 알게 해주지. 맞아. 너희들은 정말 똑똑하고 재밌어.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스마트폰을 오래 쓰지 못하게 하는 걸까? 민유리가 말했어요. 그러자 스마트폰 괴물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머리와 눈을 만지면서 아파했죠. 이어서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주인들은 사람들이었어.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고 우리를 사갔지. 충전을 하고 옷도 입혀주며 아주 좋아해 주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놀기만 했지. 굉장히 재밌었겠다. 나도 그러고 싶다. 민유라, 그럼 이제 다른 방으로 가보자. 이리 와봐. 민유리는 괴물을 따라 다른 방으로 갔어요. 이번 방에는 인형들이 기다란 줄 끝에 매달린 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줄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팔 달린 스마트폰들이었죠. 그 스마트폰들은 너무나 무서워 보였어요. 사람 모양의 인형들은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대로 허우적허우적 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괴물이 조용히 말을 해주었어요. 뭐? 저 사람들은 자기 생각도 없대? 응, 생각하는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몸도 축 처졌고 눈도 너무 아프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다른 일은 할 수 없어. 그러자 우리도 점점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괴물로 변해갔어. 지금 내 모습처럼 말이야. 스마트폰 괴물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무섭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 민유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번 저렇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 우리에게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이지.
뭐? 중독이 뭐야? 중독이란 어떤 것이 없으면 못 견뎌서 다른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것만 찾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사람들을 저렇게 만든 너희들은 나쁜 기계들이야? 없어져야 해? 민유리는 눈을 크게 부릅떴어요. 아니야. 첫 번째 방에서 봤던 우리의 모습 기억나지? 응.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꼭 필요할 때 잘 쓰면 돼. 우리의 꼭두각시가 되지 말고. 정말? 응. 모든 사람들은 머리와 가슴 속에 멋진 생각들이 있어. 그걸 잊지 말고 제대로 펼쳐야 해.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거지? 민유리는 안심이 되었어요. 맞아. 너 참 잘 아는구나. 이제 나가봐도 돼. 잘 가. 민유리는 어두운 동굴방을 나왔어요. 밖은 환했고 즐거운 음악 소리도 들렸어요. 동굴 앞에는 엄마, 아빠와 동생이 민유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긴 스마트폰 좋아하는 아이들만 들어가는 곳이라던데. 민유리 어때? 재밌었어?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재미있기도 했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슬펐어요. 그랬구나. 스마트폰이 여전히 좋아? 네, 좋아요. 정말 똑똑한 내 친구니깐요. 그럼 아직도 스마트폰 생각만 나나? 아니요. 난 이 친구의 멋진 주인인걸요. 민윤이는 활짝 웃었고 식구들을 재촉했어요. 우리 저쪽으로 가봐요. 탈 것들이 아주 많잖아요. 저기요, 저기. 민유리는 깡총깡총 앞으로 뛰어갔어요. 가족들도 모두 웃으며 신나게 따라갔답니다. 가을 열매는 맛있어. 애니키즈. 어느 가을날 배고픈 고명재가 과수원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디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형,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고명재는 타박타박 냄새를 따라갔어요. 과수원에 가보니 키가 작은 나무에 빨갛고 동그란 것이 주렁주렁. 우와, 사과다! 형이 외치며 달려갔어요. 동생도 헐레벌떡 달려갔죠. 형이 커다란 사과를 뚝 따서 우적우적. 우와, 사과는 새콤달콤 참 맛있어. 동생도 작은 사과를 똑 따서 아삭아삭. 아이, 내 사과는 쉬어. 사과가 덜 익었나 봐. 아직 자꾸 푸르잖아. 형이 잘 익은 사과를 동생에게 따주며 말했어요. 형, 저기 노란 사과가 있어. 동생이 가리키는 곳을 노랗고 커다란 것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아, 저건 사과가 아니라 배야. 형 말에 동생이 배나무로 쪼로로로로. 형도 동생을 따라 성큼성큼. 형이 큰 배를 따서 한 입에 무적무적. 아우, 시구 넓어라. 덜 익었나 봐. 동생도 큰 배를 따서 한 입에 아작아작. 입에는 달콤하고 시원해. 동생이 잘 익고 맛있는 배를 형에게 나눠줬어요. 배를 먹고 걸어가는데 키 큰 나무 가지에 주황색 열매가 대롱대롱. 아이, 참 말랑말랑 잘 익은 홍시네. 그런데 너무 높은 가지에 달려있어 손이 닿지 않아요.
내 어깨에 올라가서 자 따봐. 자, 형이 동생을 목마 태워주었어요. 동생이 감을 똑 따서 호로록 호로록 맛있어. 또 하나를 따서 형 입에 쏙. 우와, 진짜 맛있네. 곰 형제는 사이좋게 감을 먹었죠. 그때 코수염 할아버지가 곰 형제들을 보았어요. 에이, 곰 형제들이 과일을 먹고 있잖아. 코수염 할아버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놈들아, 남의 과일을 따먹다니 가만 안 둘 테다. 코수염 할아버지는 막대기를 들고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곰 형제는 화들짝 놀라 달아났죠. 코수염 할아버지는 곰 형제들을 밤나무 밑으로 몰았어요. 따가워, 따가워. 곰 형제들은 밤송이에 밟혀서 팔짝팔짝 뛰면서 숲으로 도망쳤어요. 곰 형제가 도망가고 난 뒤 밤나무 밭을 보니 밤송이들이 벙글벙글 벌어져 있었어요. 곰 형제가 밤송이를 밟아서 까주었네. 콧수염 할아버지는 밤톨들을 주워서 화롯불에 노릇노릇 구워서 맛있게 냠냠 먹었어요. 아, 밤은 정말 고소해. 아하하. 가을 아침에 위즈덤 하우스. 은희야, 잘 잤니? 창문 열고 잤네. 춥지 않았어? 어젯밤에 꽤 쌀쌀했는데. 할아버지는 벌써 운동 다녀오셨네. 뛰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엄마보다 더 크려면 골고루 먹어야지. 아, 공기가 참 시원하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 코스모스 언제 이렇게 폈지? 참 예쁘다. 그치? 아, 하늘이 이렇게 높고 파란 걸 보니 가을이 왔나 봐. 날마다 지나는 길인데도 오늘따라 더 좋네. 너와 손잡고 걷는 이 시간이 엄만 참 행복해. 버스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짧은 길이라 늘 아쉬워. 하지만 은하야, 엄마랑은 잠시 헤어지지만 너의 소중한 하루가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엄마는 모르는 너만의 일들이 펼쳐질 거야. 오늘 하루 잘 보내렴. 이따 만나자.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한다고? 책과 콩나무. 준수야, 잘 놀다 왔어? 어머나, 이게 무슨 냄새야? 빨리 씻어야겠다. 따가워. 눈에 거품 들어갔어. 아이, 씻기 싫어. 발가락 사이도 잘 닦아야지. 옆집 민혁이는 깔끔하게 하고 다니는데 너는 누굴 닮아서 이러니? 자꾸 안 씻으면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그런다. 누구? 까마귀.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한다고? 우와, 진짜? 까마귀랑 친구 되는 거야? 친구 되면 계속 안 씻어도 돼? 씻기 싫은데 잘 됐다. 그런데 까마귀는 내가 발을 잘 씻는지 안 씻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입을 삐죽 내밀면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옷을 입었어요. 준수야, 엄마가 커다란 수건을 들고 달려왔어요. 으아! 준수야, 엄마 말이 맞아. 안 씻으면 정말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할걸? 지저분한 까마귀.
생각만 해도 더럽다. 넥타이도 안 풀고 거실 소파에 누워 아빠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소파 밑에 굴러다니는 아빠의 양말 한 짝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죠. 내가 까마귀 친구면 아빠는 까마귀 형이겠네. 그날 저녁 나는 오징어를 질겅질겅 씹고 이를 안 닦았어요. 그리고 강아지 푸코랑 뒹굴고 털을 잔뜩 묻힌 다음도 안 씻었죠. 나는 일기장을 펼치고 딱 2문장만 적었어요. 나는 정말 안 씻었음. 까마귀야, 어서 와. 그날 밤 잠결에 뒤척이는데 무언가가 손에 잡혔어요. 나는 이상한 생각에 이불을 걷어보았죠. 내 손에 잡힌 건 바로 까맣고 커다란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다! 까마귀가 나타났다! 그런데 내가 어제 푸코랑 놀고 안 씻은 걸 어떻게 알았지? 엄마가 말해줬나? 까마귀가 휙 날아올라 책상에 앉더니 일기장을 콕콕 쪼고는 나를 바라보았어요. 아, 까마귀가 내 일기를 어떻게 읽었지? 그때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까마귀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배고파? 하고 물어보자 까마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까마귀를 데리고 갔죠. 내 친구 까마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자자자, 여기. 까마귀는 식탁을 온통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다 꽁치 통조림을 톡톡 두들겼죠. 내가 얼른 꽁치 통조림을 따주자 까마귀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부엌이 엉망이 되었지만 뭐 괜찮아요. 내 친구 까마귀를 위한 일이니깐요. 많이 먹어 까마귀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지저분한 식탁을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까마귀랑 뭘 좀 먹어서 그래. 얘가 아침부터 무슨 까마귀 타령이야. 어서 씻어. 어우, 냄새 난다. 진짜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그러겠다. 응? 난 벌써 까마귀랑 친구가 됐다니까. 엄마는 진실을 말해줘도 몰라요. 내 친구 까마귀가 먹은 건데 나는 욕실에 들어가 씻는 척만 하고 엄마 몰래 도망갔어요. 내가 깨끗이 씻으면 까마귀가 떠나버릴지도 모르니깐요. 살금 후다다다닥. 안 씻고 유치원에 갔더니 친구들이 코를 막고 나를 피했어요. 야, 김준수, 너 냄새나. 우리 엄마가 맨날 칭찬하는 민혁이가 말했어요. 내가 까마귀랑 친구라서 그래. 거짓말? 까마귀랑 어떻게 친구가 되냐? 내가 어제 안 씻고 일기를 썼거든. 그랬더니 까마귀가 찾아왔어. 그때 교실로 들어온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우, 이게 무슨 냄새니? 준수야, 오늘 안 씻었니?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나는 민혁이를 보며 말했어요. 맞지? 선생님도 그러시잖아. 까마귀가 진짜 친구하러 온다고. 민혁이와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새까만 내 손과 선생님 얼굴을 바라보았죠. 그날 밤에도 까마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푸코랑 나는 까마귀에게 나는 방법을 배웠죠.
방 안에는 날개짓 1단계를 연습했어요. 내가 휙휙 날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민혁이네 집에 찾아가서 자랑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아, 우리 준수가 저렇게 멋진 걸 배우려고 그동안 안 씻었구나.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을 정말 멋지다고 박수를 치겠죠? 유후! 다음날 아침 나는 온몸이 간지러웠지만 꾹 참고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엄마 몰래 얼른 유치원 차를 올라탔어요. 그런데 차 안에 보린내가 진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준수야, 너도 집에 물이 안 나와서 못 씻었니? 유치원 선생님이 코를 막으며 물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붕 뜬 머리를 하고 앉아있는 민혁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죠. 왜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안 찾아와? 얼마나 안 씻어야 되는 거야? 친구들이 나한테 몰려와 계속 따져 물었어요. 김진수, 일기장에도 썼는데 왜 까마귀가 안 오냐? 나 지금 완전 가렵다고. 일기장을 보여주며 친구들이 말했죠. 오, 이상하다. 나는 바로 그 다음날 밤에 찾아왔는데. 유치원에 고린내가 가득 찼어요. 결국 참지 못한 선생님이 친구들을 씻겨주기 시작했어요. 나는 선생님 몰래 친구들 틈에서 빠져나왔죠. 나는 절대로 씻지 않을 거예요. 깨끗하게 씻은 친구들이 시원해 보였어요. 나는 3일째 안 감은 머리가 더 간지럽게 느껴졌어요. 온몸이 간질간질했지만 꾹 참고 씻지 않기로 했어요. 뻥쟁이 김준수, 너 때문에 감지로 죽는 줄 알았잖아. 선생님, 김준수는 안 씻었어요. 말끔해진 민혁이가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선생님이 수건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준수야, 어서 씻자. 저도 간지러워요. 그래서 씻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아직 날개짓 1단계밖에 못 배웠다고요. 나는 선생님을 피해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때였어요. 열린 창문 틈으로 까마귀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나타났어요. 까마귀를 본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죠. 어머나, 저게 뭐야? 선생님,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는 교실을 한 바퀴 돌더니 내 어깨에 척하니 앉았어요. 얘들아, 내 친구 까마귀야. 까마귀, 네 친구라고? 네, 제 친구예요. 야, 박민혁, 봤지? 민혁이는 쪽 벌리진 입을 다무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까마귀와 나는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왔어요. 까마귀를 본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보시다시피 준수가 까마귀랑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머머,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 준수가 까마귀랑 친구가 된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게 정말 궁금. 나는 더 이상 못 참고 소리를 질렀죠. 엄마 아빠가 안 씻으면 까마귀랑 친구하러 온다고 그랬잖아. 내 말에 엄마 아빠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였어요. 까마귀가 화난 얼굴로 엄마 아빠에게 깍깍 소리를 질렀어요. 까마귀는 욕실로 날아가더니 수도꼭지를 부리로 잡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욕조로 뛰어들었어요. 뭐야?
까마귀도 목욕을 좋아하잖아. 누가 까마귀가 더럽다고 했어? 푸코랑 나는 까마귀를 따라 욕조로 붕덩 뛰어들었죠. 우리는 다시 신나게 물장구를 쳤어요. 목욕을 끝내고 욕조에서 나와 꼼꼼히 물기를 닦았어요. 까마귀의 털은 더 까맣고 반질반질하게 빛이 났어요. 내 몸도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 무엇보다 간지러움이 싹 없어졌어요. 엄마랑 아빠, 선생님은 넋이 나간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죠. 야호! 이제 씻어도 된다. 까마귀야, 씻어도 나랑 친구해 줄 거지? 그치? 김준수! 야! 김준수! 도대체 몇 번을 불러야 일어나니? 빨리 안 일어나? 어서 씻고 학교 가야지. 아니. 학교는 형아가 갔지. 유치원 가야지. 엄마. 까마귀는요? 나는 벌떡 일어났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꿈꿨어? 빨리 가서 씻어. 그런데 부엌은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푸코, 네가 그랬지? 정말 내가 꿈을 꾼 걸까? 나는 머리를 끄적이며 일어나 책상 위를 보았어요. 책상에는 어젯밤에 쓴 일기가 펼쳐져 있었죠. 일기를 본 나는 웃으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건 푸코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끝.